한 임금이 25년 재위 동안 후궁 12명을 끼고 자식만 28명을 받습니다. 신하들이 13년을 통곡하며 그만하시라 매달렸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임금이 학문 토론 자리인 경연을 9,000번 넘게 열어 세종의 4배를 찍은 학자왕이기도 했습니다. 낮의 얼굴은 요순의 성군, 밤의 얼굴은 걸주의 폭군. 결국 38살에 뱃속에서 솟은 주먹만한 종양으로 무너져 내린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모순벙어리 임금이 끝내 숨기지 못한 어두운 밤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성종이라는 임금은 13살의 나이에 왕관을 머리에 쓰고 무려 25년을 재위한 군주입니다. 13살이면 아직 어머니 품을 떠나기도 이른 어린 소년, 그런 아이의 머리 위에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관이 얹어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성종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한 몸 안에 동시에 담아냈죠. 낮의 성종은 무서울 정도로 부지런한 임금이었습니다. 경연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임금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유교 경전을 펼쳐놓고 토론을 벌이는 학술 모임이죠. 일종의 임금 대상 강의이자 토론회 같은 자리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구파로 알려진 세종이 평생 약 1900번을 열었던 그 자리, 성종은 이걸 무려 9000번 넘게 펼쳤습니다. 세종의 4배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야대라는 자리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밤에 신하를 따로 불러 학문을 논하는 야간 학술 모임이죠. 낮에 정사를 보고 경연까지 마친 뒤 또 밤에 책을 펼쳤다는 뜻입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야대 기록이 1000번 남짓인데 성종 혼자서 무려 500번 가까이를 열었죠. 조선 전체 야대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단 한 사람이 독식한 셈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따지면 그 어떤 임금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학자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종의 진짜 하루는 야대가 끝난 다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신하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궁궐이 깊은 정적에 잠긴 시각, 그제서야 임금이 자기 침소에서 슬며시 빠져나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옮긴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후궁의 처소였습니다. 어제는 귀인정 씨의 방, 오늘은 수기 홍 씨의 방, 내일은 숭룡 심 씨의 방, 매일 밤 다른 방의 창문에 불이 켜졌죠. 이걸 보고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들이 신하들입니다. 후궁의 처소를 매일 밤 돌아다니시는 일이 옳지 않다고 정식으로 간언한 거죠. 그런데 이 간언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신하가 다른 해에 또 올리고 또 올렸죠. 시작이 성종 12년이고 끝이 죽기 직전인 25년,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똑같은 호소가 끊임없이 반복된 겁니다. 왕비, 후궁 모함, 폐위, 사사 같은 단어가 얽힌 기사를 다 모아보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종실록 297권 안에 무려 70건이 넘게 등장하죠.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임금의 여자 문제로 이만큼 기록이 두껍게 쌓인 사례는 성종이 유일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호색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죠. 거의 병적인 집착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후궁이 12명이라면 임금이 하루에 한 명씩 돌아도 한 바퀴를 다 도는데 12일이 걸리죠. 이걸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밤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 성종의 밤에 비어있던 날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히 여자를 좋아한 정도가 아닌 거죠. 그건 잠을 자듯이 매일 반복한 습관이자 무거운 집착에 가까웠던 겁니다. 신하가 막아도 종친이 막아도 13년을 막아도 끝내 멈추지 않은 그 행동, 어쩌면 성종 본인조차 멈출 수 없는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멈추지 못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색을 밝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종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성종은 원래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만 따지면 한참 뒷자리, 정확히 3순위였죠. 앞에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고 친형 월산대군도 있었습니다. 한 자리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무려 두 자리를 건너뛰어야 차례가 돌아오는 위치였던 겁니다. 문제는 1순위였던 제한대군이 너무 어렸다는 점입니다. 겨우 4살,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를 임금 자리에 올린다는 건 누가 봐도 무리였죠. 그렇다면 2순위인 월산대군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되어야 정상인데 친형 월산대군은 몸이 약했습니다. 결국 13살짜리 소년의 머리 위에 왕관이 떨어진 거죠. 본인이 원하고 준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할머니 정의황후가 직접 손가락으로 지목했고 장인이 될 한명회가 뒤에서 강하게 밀었습니다.
예종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결정된 일이었죠. 며칠을 두고 신중하게 의논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13살 소년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머리 위에 무거운 왕관이 얹어진 셈이죠. 결혼은 자기 뜻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는 다름 아닌 한명회의 딸이었죠. 자기를 임금 자리에 앉혀준 그 장인의 딸을 곧바로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권력의 보호막을 입혀주기 위한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13살 소년에게는 왕관도 아내도 전부 남이 정해준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칸도 자기 손으로 채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즉위 이후의 삶은 더욱 갑갑했습니다. 임금이 너무 어리니 정사를 직접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할머니 정의왕후가 발 뒤에서 임금을 대신해 정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걸 수렴청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친정을 시작한 뒤에는 또 다른 그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의 그늘이었죠. 이 인수대비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가 직접 며느리인 인수대비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폭빈이었습니다. 사납고 모진 며느리란 뜻이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별명을 붙였을 정도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모진 어머니 밑에서 성종은 항상 완벽한 임금이어야만 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성종의 하루는 살벌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3번이나 경연에 들어갔으니까요. 아침에 조강, 낮에 주강, 저녁에 석강, 마치 세끼 식사처럼 하루에 3번 학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 앞에 앉아 잘못을 지적받고 충고를 듣고 일일이 답해야 했죠. 잠시도 왕관을 내려놓고 한숨 돌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왕관이 씌워진 소년, 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에서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하루 3번 신하들 앞에 앉아 채찍질 같은 지적을 받죠. 도망갈 공간이라곤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음날 똑같은 하루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단 한 곳, 그 누구도 임금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의 처소였죠. 그곳에서는 학문을 묻지 않습니다. 정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인수대비의 무서운 그늘도 그곳까지는 닿지 못했죠. 임금이라는 무거운 신분을 잠시 벗어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로 머물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성종의 발걸음이 매일 밤 다른 처소로 향한 까닭은 어쩌면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건 도피에 더 가까웠죠. 낮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밤에 어디라도 숨어들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신하들이 13년이나 매달려도 끝내 멈추지 못한 건 멈추는 순간 자기가 숨쉴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도피처가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해갔다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후궁이 12명이고 거기에 궁녀와 기생까지 더해진 임금의 밤. 이 여자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자기 차례만 기다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임금의 발걸음 한 번이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살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품계가 한 단계 오르고 자식을 낳을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총애가 끊기면 그날부터 그 처소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뚝 끊기죠. 시중을 들던 궁녀들마저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임금이 어느 방의 문을 두드리느냐가 곧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잊혀지느냐의 문제로 직결되었던 거죠. 상황이 그러니 후궁들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상대 후궁의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몰래 손을 썼고 왕비의 음식에 슬쩍 손을 대려 했으며 저주의식을 벌여 상대를 무너뜨렸죠. 실록에는 후궁들이 서로를 무고한 기록, 왕비의 처소에 비상을 심은 정황, 방향서를 돌린 기록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비상은 비소를 원료로 한 강한 독약입니다. 사약의 주요 재료 중 하나로 쓰일 만큼 치명적인 독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진짜 독을 후궁의 처소에 슬쩍 숨겨둔 겁니다. 방향서는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주술의 방법이 적힌 문서, 임금 한 명을 차지하기 위해 12명의 여자가 매일 밤 서로를 물어뜯었던 거죠. 그리고 성종은 이 잔혹한 전쟁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매일 밤 다른 처소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오히려 부추긴 면도 있었습니다. 한 후궁에게 마음이 식으면 새 후궁을 들였고 궁 안의 여자만으로 부족하면 궁 밖에서 새로운 여인을 데려왔으며 해가 바뀔 때마다 후궁들의 품계를 차곡차곡 올려줬죠. 자식을 낳은 후궁은 승진시키고 자식을 못 낳은 후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끝없는 전쟁의 연료였던 겁니다. 제위 초기부터 거의 매년 다른 후궁에 배해서 아이가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12명의 여자가 쉴 새 없이 임금의 자식을 낳은 거죠. 28명이라는 자식의 숫자는 단순히 호색의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임금이 거의 매일 밤 다른 처소에서 밤을 보냈다는 차가운 통계적 증거인 셈이죠. 이 길고 잔혹한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훗날 패비 윤씨로 불리게 되는 여인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인이 훗날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는 연산군의 친어머니라는 점입니다. 윤씨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실록은 그녀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다고 적었습니다. 세 명의 대비가 모두 윤씨를 신뢰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인 그 까다로운 인수대비조차 윤씨를 마음에 들어 했죠. 폭빈이라 불리던 인수대비의 마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윤씨의 사람됨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후궁으로 입궁한 뒤 3년 동안 단 한 건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죠. 그러던 1476년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윤씨가 중전 자리에 올라 연산군을 낳았습니다. 조선의 왕비로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출발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연산군을 낳은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금의 발길이 중전의 처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졌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임금은 중전의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엄숙이와 정소영의 처소에는 매일 밤 환한 불빛이 흘러나왔죠. 자기 정실 부인은 외면당하고 후궁들은 매일 밤 임금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매일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견뎌야 했던 왕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견디다 못한 윤씨가 어느 날 결국 직접 임금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임금이 후궁과 함께 있던 방으로 그대로 들이닥쳐버린 거죠. 그날 임금이 보인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후궁이 보는 앞에서 왕비의 뺨을 그대로 때려버렸으니까요. 윤씨 본인이 그 사건을 직접 글로 남겨 실록에 박혀버린 일입니다. 이 한 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날 밤 왕비라는 자리 자체가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후궁 앞에서 자기 남편한테 뺨을 맞은 왕비. 이 사건이 궁안에 알려지는 순간 윤씨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지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임금이 직접 자기 아내를 짓밟은 셈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곶감 속에 비상을 숨겼고 임금이 머무는 처소에 저주 문서를 깔았으며 후궁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죠. 폐위로 가는 길에 한 걸음씩 자기 발로 내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씨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입궁한 뒤에 3년 동안은 모든 대비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이었죠. 그녀를 망가뜨린 건 결국 임금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른 처소를 찾아간 그 발걸음이 한 여자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어버린 거죠. 사랑받지 못한 왕비의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을 끌어내린 셈입니다. 1479년 윤씨는 끝내 폐위됩니다. 정전 자리에서 신하 수십 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꿇고 폐위만은 거두어 주시라 매달렸지만 임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죠. 그리고 폐위 3년 뒤인 1482년 패비 윤씨에게 마침내 사약이 내려집니다. 죽기 전 윤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6살짜리 어린 아들은 그날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궁안 어딘가에서 천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탁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윤씨는 자기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채 차가운 사약 한 사발을 들이켜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성종은 죽기 전에 묘한 예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죽고 나면 반드시 큰 변고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었죠.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사약을 내린 그 사건의 그림자는 20년이 지나도록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도 입을 다물었고 신하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으며 궁 전체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꺼운 침묵을 지켰죠. 그 아이가 자라 18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즉위 직후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의 행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신하들이 머뭇거리다 패비 윤씨의 아버지라고 답했죠. 다시 말해 자기 외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순간 연산군은 자기 친어머니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날 임금이 수라상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임금이 밥을 거른다는 건 그냥 단순한 식사 거부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묵직한 신호죠. 그런데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멸을 이장하고 격식에 맞는 제사를 올리며 조용히 칼을 갈았던 거죠.
여기서 유명한 야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 핏자국이 묻은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외손자가 임금이 된 뒤 직접 손에 쥐어주었다는 이야기죠. 실록에는 적혀있지 않은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아 전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20살 청년이 어머니의 마른 핏자국이 묻은 옷을 두 손에 쥐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부서졌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적삼을 본 순간이 바로 연산군이라는 한 인간이 폭군으로 변하는 분기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모든 사람을 자기 원수로 선포해버린 거죠.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했던 후궁 엄수계와 정소용을 창경궁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의 손에 직접 몽둥이를 쥐어주며 자기 친어머니를 직접 때리라고 명령했죠. 안양군은 어두운 밤이라 그 여자가 자기 친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매를 휘둘렀고, 봉안군은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끝내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두 후궁은 그날 밤 매질로 결국 숨이 끊어졌죠. 연산군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로 담그라 명령했고 그 젓갈을 산과 들에 뿌려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직접 들고 갔던 신하 이세전은 끝까지 추적해서 죽였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던 한 명에까지 다시 파헤쳐 시신을 토막내버린 거죠. 할머니 인수대비를 찾아가서는 정면으로 거세게 부딪혔고 인수대비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당한 사람만 수십 명, 연루되어 곤역을 치른 사람은 무려 수백 명이었죠. 이건 단순히 연산군 한 사람의 광기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성종이 흙으로 묻어버린 비밀이 20년이 지난 뒤에 결국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과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뽑아 궁으로 끌어들였죠. 이 여자들에게 붙은 이름이 바로 흥청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흥청태군의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의 욕정이 한 여자를 부셨고 그 아들이 결국 나라 전체를 부셔버린 거죠. 이쯤에서 성종의 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25년의 어두운 밤이 한 사람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봐야 그림이 비로소 완성되니까요. 송종은 11살 때부터 더위에 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더위에 못 이겨 쓰러져 자리에 눕는 일이 잦았죠. 임금이 되기 전부터 이미 몸이 그리 튼튼한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위 이후에는 설사와 이질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한 해도 성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기록이 따로 하나 박혀 있습니다. 실록에 단 한 줄이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질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병이죠. 후궁 12명을 매일 밤 돌고 궁밖 기생에게까지 손을 뻗었던 그 행적이 결국 임금의 몸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서 성병 기록이 박힌 임금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충격적인 기록이죠. 이 단 한 줄이 성종의 밤이 얼마나 무절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펼치고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할 임금의 손이 떨려오는데도 그 손으로 9,000번 경연 자리에 앉아야 했죠. 신하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버텼습니다. 술도 끝내 끊지 못했습니다. 음주를 삼가시라는 상소가 수없이 올라왔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밤에는 여자, 낮에는 술,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여자에게서 28명의 자식을 만들어낸 임금, 이 몸이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낸 사실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죽기 며칠 전 임금의 배에서 주먹만한 종양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1494년 성종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부순 채 진실을 흙으로 덮은 채 자기 자신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임금. 38이라는 숫자는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에서도 한참 모자란 숫자죠. 매일 밤 처소를 찾아 헤맨 그 25년이 결국 그 짧은 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성종은 정말로 호색한이었을까요? 단순히 여자만 밝힌 임금이었을까요? 25년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집어보면 그 답이 점점 흔들립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왕관을 쓰고 자기가 고른 적 없는 여자와 결혼하고 어머니의 무서운 그늘 아래에서 하루 3번 신하들에게 채찍질 같은 지적을 받으며 25년을 묵묵히 버틴 사람, 밤이 아니면 숨을 쉴 공간이 단 한 평도 없었던 임금이었죠. 그가 매일 밤 다른 처소로 향했던 까닭은 어쩌면 욕정이 아니라 도피였는지도 모릅니다. 낮에 무게에 짓눌린 한 인간이 밤에 어디라도 도망쳐야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도피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자기 아들을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자기 자신의 몸을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낮에는 9,000번 경연에 앉아 선군의 가면을 썼고 밤에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으며 아내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 진실을 아들에게 끝내 숨긴 채 종양에 무너진 임금, 그 짧은 생애의 끝자락에 남은 것은 임진왜란 때 독을 당해 텅 비어버린 무덤 하나와 어머니의 핏자국을 본 아들의 광기뿐이었죠. 죽어서도 자기 자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빈 무덤이 어쩌면 성종이라는 임금의 진짜 자화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낮의 학자왕과 밤의 도피자,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성종의 얼굴이었을까요? 학문에 미친 군주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어디로도 갈 곳이 없던 한 외로운 남자의 얼굴일까요? 모순 덩어리 임금의 짧고 어두운 생애는 그렇게 빈 무덤 하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